안녕하세요. 힐링이 되다 TV의 이한일입니다. 오늘은 48강 14장 언어, 기적이자 고통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쓰는 글, 그림, 음악, 춤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자기 발견이 낳는 기적, 두 가지 자기 인식 체계, 몸은 가교다 이런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오늘의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자기 발견이 낳는 기적. 그래서 자기를 발견한다는 것은 결국 언어로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나의 이 내적인 상태, 내가 때로는 이 참 어떤 내가 느끼고 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을 이해하는 이것이 결국 이제 자기 발견인데, 결국 이 자기 발견은 언어 속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 헬렌 켈러 이야기처럼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결국 이 언어가 내재화돼야 내가 어떤 상황들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내가 이 상황을 이해하고 그것이 내가 이걸 전체 이해를 하면서 이것이 내가 느끼는 이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헬렌 켈러가 이제 정말 눈도 보이지도 않고 귀도 들리지 않는 이 상황에서도 이런 정말 the world I live in,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좀 이 긍정적인 부분을 15개의 에세이, 글과 시로서 이렇게 표현했던 이 책을 이제 출간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언어가 이 헬렌 켈러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게 만든 상황이 되었다.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헬렌 켈러가 발견했던 그 단어, 이것이 결국은 치료적인 관계, 이 언어를 통해서 본인이 느끼는, 내면에 느끼는 그 통증, 고통, 그리고 내면에 느끼는 어떤 감정들을 이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면서 이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공명이 되면서 이 깊은 울림이 있는 거죠. 공명. 깊은 울림이 있으면서 결국 다른 사람들한테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그것 때문에 침묵해야 했던, 내가 정말 답답했던 것들을 결국은 내가 이렇게 또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치유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는 부분이 한쪽에 있다면 그것의 정반대는 뭐가 있느냐면 이 의사를 완전히 소통하는 거. 내 내면의 상태도 서로가 나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트라우마가 해결이 된다. 이게 트라우마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정말 내 속 내면의 이야기들을 온전히 나눌 수 있을 때 이것이 이제 치유가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두 가지 자기 인식 체계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가, 하나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몇 살 때 내가 뭘 했고, 몇 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을 나와서 직장을 갖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이런 쭉 일관된 어떤 인생의 스토리로서 나를 기억하는 나의 한 부분하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느끼고 있는 이렇게 감정들, 때로는 슬프다, 기쁘다 하고는 이런 순간순간 느끼는 이 두 가지가 따로 있다는 거거든요. 나 자신을 느낄 때. 그리고 이것은 서로 연결된 게 아니고 내가 이쪽 부분도 알고 있고 이쪽 부분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생의 전체의 한 스토리로서 지금 나를 인식하는 부분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을 이 느끼는 이 부분과가 이제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이 나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두 가지 자기 인식 체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가교다 하는 부분에서 결국 이런 이 트라우마의 어떤 이 스토리를 쭉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내가 왜 고립감이 느껴지고 내가 왜 고통스러운지 이걸 이제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을 내가 느끼는 그 몸으로 느끼는 거, 내가 고통스럽다, 통증이 있다, 마음이 힘들다, 혹은 장이 막 끊어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이 결국 의사들로 하여금 정확한 진단을 하게 해주고, 또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비난의 대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실제로는 많은 환자들이, 트라우마 환자들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건 내 잘못이었어. 내가 성폭행을 당해놓고도 이건 내가 이렇게 좀 저 사람을 유혹했는 것 같아. 저 사람한테 그런 빌미를 준 것 같아 하면서 결국 비난을 자기로 향할 때 우리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거든요.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너는 잘못한 거 없어.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야. 아빠가 그때는 너를 보호했어야 되는데 아빠가 너를 보호 안 했잖아. 이렇게 됨으로써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그러면서 그 트라우마를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몸으로 느끼는 것들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트라우마로 인해서 사람은 굉장히 라디칼리 이 체인지,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라우마 이전의 나와 이후의 나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 변화된 것을 내가 알 수 있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그래야 이제 이게 치료가 시작된다. 그걸 의미로서 몸이라는 것은 몸으로 느끼는 증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을 이제 설명한 게 몸은 가교다. The body is the bridge라고 콜크 박사는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몸에서 느끼는 어떤 감정적인 이걸 느끼려면 내 몸의 장에서 느끼는 그 기분들이 있거든요. 때로는 아주 불쾌한 것들, 어떤 찢어질 듯한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내가 감정적인 걸 알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이 몸으로 느끼는 증상을 알아야 되고 그것이 내 몸의 그 정서적 인식을 하는데 기초가 된다. 그래서 누가 이제 뭐 내 아빠가 내 8살 때 내 어릴 때 그냥 떠났다. 그 이야기를 그냥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듣고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너 그런 이야기 할 때 아빠 생각이 그때 날 때 너 몸에 어딘가 불편한 게 있나? 어디에 이렇게 가슴이 뛰거나 혹은 때로는 장이 아프거나 어깨 쭉지가 아프거나 이런 이제 이야기들 감각이 어떻게 너한테 남아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아빠가 그때 할 때마다 나는 이 장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 내면의 깊숙한 곳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밖으로 내놓을 때 우리 이제 몸에 변화가 생기고 이게 치유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몸은 가교다. 이 몸으로 느끼는 증상이 중요하다. 우리 그거를 스스로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나에게 쓰는 글, 그리고 그림, 음악, 춤의 역할, 그 치료의 한 부분으로서 내가 라이팅, 글을 쓴다는 것이 치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그림이라든지 음악, 춤이 나의 치료에서, 트라우마의 치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쓰는 글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내 내면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로 글쓰기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 조용한 곳에서 그냥 이렇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누구한테 뭐 이렇게 뭐 폭행을 당했거나 혹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혹은 때로는 내 어릴 때 그런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들이 있는 걸 그냥 담담하게 글을 쓰게 되면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상황들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옛날에 아버지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과제 중에 하나가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는 거였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편안하게 쓰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 아버지에 대한 글을 쓰면서 나도 모르는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알게 되고 아버지하고 이 편지로서 소통을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고 때로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털어놓으면서 이 정말 나도 모르는 이 내면의 감정에 다가가는 그런 과정을 한번 경험했었는데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기회가 되면 정말 이 방송이 끝나는 대로 정말 조용한 데 가서 혹은 그 카페에 가서 혼자 자리를 잡고는 아버지한테 편지 쓰듯이 혹은 나 자신에게 편지를 쓰듯이 한번 이렇게 20분, 30분을 쓰다 보면 내 안의 내면이 이렇게 들여다 보이면서 내가 나를 치유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한번 권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쓰는 글은 결국은 우리는 일상적으로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만날 때 예의를 지켜야 되고 이래 하다 보면 내 스스로가 방어막을 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나한테 쓰는 글은 이제 이런 방어막 하나도 없이 내가 내 내면을 정말 자유롭게 들여다보고 내 내면과 소통하면서 내가 느끼는 것들을 정말 내 내면의 세계를 내 스스로가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자유롭게 글쓰기 하는 것. 이거는 로르샤 테스트처럼 내 내면을 우리가 이제 로르샤 테스트를 해보면 우리가 내가 주변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 우리가 이제 잉크를 해가지고 데칼코마니를 했다가 딱 펴놓고 보이는 그 먹물의 그림이 뭐 나비인지 아니면 전쟁 중에 내가 보였던 거든지 혹은 누가 나를 뭐 해치려고 하는 칼같이 보였든지 이렇게 내 무의식에 있는 거를 내가 들여다보듯이 자유롭게 글을 쓰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나무로 된 이 스푼을 보고는 옛날에 할머니나 엄마하고 이렇게 막 이 나무 스푼 가지고 뭐 토마토 소스를 만들거나 요리할 때 했던 그 좋은 추억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고 이 나무를 가지고는 옛날에 내가 누구한테 맞았던 회초리로 느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내 내면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들여다볼 수 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자유롭게 글쓰기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진료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상담하는 사람한테 주면 이런 기억들이 담긴 글이라든지 그림을 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떻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걸 도와줘야 되겠다. 소위 말하는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뭐 뉴로 피드백을 할지 뭐 EMDR 요법을 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뭐 혹은 토킹 세라피 좀 더 대화를 하는 쪽으로 갈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이런 내면의 글쓰기를 이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으면 이제 내담자가 이 치유자한테 이제 와서 내가 사실 이런 글을 한번 써봤다 하면 읽어봐주면 좋겠다 할 때 읽는 사람도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결국은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페니베이커라고 텍사스 대학에 있는 이분이 결국 언어의 힘을 이용해서 이게 뭔가 트라우마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이제 이걸 이야기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내 안에 막 코끼리 같은 막 커다란 트라우마가 있는데도 이걸 모른 척하면 결국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된다. 결국 이 내 안에 있는 코끼리 같은 존재를 치워야 내가 비로소 자유롭게 세상과 만날 수 있고 대인관계를 가질 수 있고 인생을 제대로 즐길 수 있고 이 감각을 살릴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이제 페니베이커라는 교수가 처음으로 이제 제안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페니베이커가 이제 결국 2012년에 출간된 책에서는 결국 내가 오픈해야 그래서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이것이 힐링 파워다. 내가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 내가 스스로를 드러내야 결국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을 드러내고 사람들하고 나누어야 내가 건강한 이 감정적으로 건강해진다. 그 감정적으로 건강해져야 그것이 육체적으로 이 신체적인 건강도 같이 따라온다. 뭐 이걸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페니베이커가 했던 그 연구 중에 하나가 학생들한테 나흘 동안 매일 15분씩 이제 심리학과 있는 방에서 글을 써보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쓴 게 아니고 나흘 동안 계속 와서 15분 정도, 20분 뭐 이렇게 글을 쓰고 또 가고 글을 쓰고 가고 이렇게 나흘을 해보니 이 200명의 참가 학생들 중에서 한 65명이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쓰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학생은 막 울기도 하고 또 연구 조교한테 내가 정말 진지하게 글을 쓰고 있다. 이 글을 쓴 거를 결국은 그 교수님이 가져가서 읽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자기가 글을 쓰면서 자기한테 몰입되니까 뭐 그래도 한 65명이 트라우마를 썼고 그중에 22%니까 200명 중에 22%면 40명이 넘는 학생이 자기가 성폭행 당했던 거. 또 남학생의 10%도 이 성적 트라우마를 이걸 써서 그게 본인이 부끄러운 내면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썼다는 거는 그만큼 진지하게 이 몰입감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학생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암이라든지 고혈압 뭐 여기서는 이제 얼서 이 궤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를로 번역된 게 사실 조금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 게 이건 이제 위궤양 같은 거거든요. 12지향 궤양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독감 혹은 두통,
그다음 귀가 이제 통증이 있는 이런 것들이 건강에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입원했는 빈도도 더 많다. 입원했는 기간도 더 길다. 그러니까 이 어떤 감정적으로 처리가 안 되니까 이게 신체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흘 동안만 했던 나흘 동안 15분만 이 글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걸 하고 나서는 의사를 찾아가는 빈도가 50%나 감소했다. 그리고 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신체도 건강해졌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긍정적으로 되고 이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이제 해볼 만하다. 이제 내가 여기서 좀 벗어난 것 같아. 이 느낌도 가지고 그게 많이 좋아졌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육체적인 건강도 개선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 학생들은 내가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됐다. 그전에 내가 마음이 어떤 상황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평화도 없고 내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전에는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데 왜 그랬는지를 몰랐는데 이제 나에게 쓰는 글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리고 이제 페니 베이커가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이제 연구를 지속했는 게 72명의 학생들에 대해서 녹음기를 대고 이제 녹음을 해봐라.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글을 쓰든 녹음을 하든 내 안에 있던 내면의 세계를 쭉 혼자서 있으면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이래도 이야기하고 저래도 이야기하면서 결국 내면에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 감정을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혈압도 떨어지게 되고 심장도 차분해지고 그러면서 자율신경계가 조절하는 기능들이 더 차분하게 되면서 이게 6주가 지난 뒤에도 효과가 그대로 있었다. 그 페니 베이커가 연구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이렇게 자기 내면을 표현하는 글쓰기든 녹음을 하든 하면서 결과가 참 좋았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알게 된 것은 내가 이야기하는 내용에 따라서 어떤 목소리라든지 목소리 톤, 말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수업 끝나고 뭘 할 것 하는 거는 뭐 당연히 남한테 이야기도 별 게 없으니까 정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 그 금전 등록기에서 100불을 훔쳤다.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 할 때는 목소리 크기나 높이가 좀 전혀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그걸 글로 쓸 때 라이팅 할 때도 그런 상황이 되면은 글자체가 이렇게 정상적인 주제 같으면 글자를 또박또박 쓰다가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할 때는 글자가 막 날려 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글 쓴 것처럼 압력도 달라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스위칭, 전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전환의 상태에서 이게 이제 사람들은 부끄러운 거 있을 때는 소심한 태도도 보이고 막 불안해하는 것도 보이고 이 글을 쓸 때도 이제 어린아이가 쓰는 글 혹은 원시적인 글씨체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씨도 정상적인 글씨를 쓰다가 갑자기 어린애 같은 글씨로 바뀌고 다른 사람이 쓴 글씨로 보이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이것이 그 내면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거거든요. 그 나에게 쓰는 글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내담자가 그렇게 이제 글을 쓰는데 이 글을 쓰는 게 정상적으로 쓰다가 갑자기 좀 이렇게 흐려 쓰기도 하고 말도 이상하게 하고 이러면 제대로 이야기해야지 왜 거짓말 하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하면은 환자는 일단 내담자는 입을 다물거든요. 문제는 내가 정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그 환자의 한 부분이고 거짓말을 하거나 좀 말을 이렇게 불안하게 하거나 글씨도 어린애같이 쓰거나 이런 것도 그분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치료하는 사람은 이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 그렇게 글 쓸 것 같으면 너 그렇게 거짓말할 거다 하지 마 하면 안 하는데 문제는 그 안에 코끼리를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가를 치른다는 게 뭐냐면 그 코끼리가 움직이는 대로 내가 자살을 할 수도 있고 우울증에서 못 벗어나고 때로는 공격성도 보이고 그러니까 치유가 천천히 되면 될수록 자살 시도에 대한 생각도 없어지고 우울증도 이 강도가 우울증의 정도도 약해지고
그 다음에 남을 공격하거나 말도 거칠게 하던 것들도 부드럽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아이 너는 이렇게 하면은 거짓말 할 것 같으면 하지 마. 이렇게 해버리면 내 안에 있는 그 코끼리가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결국 자살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왜 너는 그렇게 거짓말했어? 너는 왜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이 쓰는 것처럼 똑바로 글을 써야지 왜 글을 날렸어? 이게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거든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살려고. 나는 그 내면이 내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이걸 이대로 표현하면 나 못 견디겠어. 나 살려고 내가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표현하는 거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막 이렇게 때로는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애가 거짓말 할 때 있거든. 그럴 때 우리 어른들이 대부분은 이거 다시는 거짓말 못하게 막 혼을 내줘야 되겠다 하는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얘가 부끄러운 걸 벌써 본인이 안다는 거거든요. 그거 알기 때문에 본인도 내가 잘못했던 걸 입 밖으로 내는 순간에 내가 얼마나 자존감이 무너지는지를 아니까 거짓말하고 회피하고 글씨도 날려 쓰고 이래 할 때 그 아이의 그 살려고 하는 생존하는 그 모습을 이해하고 오히려 그래 다음에는 하지 마라. 다음에는 내가 너 편이잖아. 너 나를 믿고 절대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도망가지 말고 나와 같이 하자. 너 힘들었지 할 때 그 아이가 자기 내면을 이야기해 주면서 엄마 사실 나 그때 너무 무서웠어. 두려웠어. 이 이야기를 스스로 하게 되면 다음에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이 그 애를 강하게 질책하고 거짓말을 무조건 때리고 벌을 줘야 얘가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적어도 이 내면의 상황을 모르고 그냥 뭐 겉으로 어른의 관점에서 생각했는 거거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트라우마는 그 아이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 얘가 거짓말할 때 그 마음에 한 구석은 두려움이 있구나. 얘도 살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 공감을 이제 해주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라이팅 말고도 또 이제 그림이나 음악, 춤 이런 것들이 또 치료에도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뭐 군인들 또 뭐 성폭력 희생자들, 난민들 이런 트라우마를 많이 겪은 사람들의 우리가 그림, 음악, 춤이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는 과학적으로는 아직은 이 좀 리서치해야 될 게 아직은 많다. 알기는 알겠는데 효과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아직은 좀 더 공부할 게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식으로 보면 이런 춤이라든지 뭐 이렇게 음악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옆에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아지게 만들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내면의 세계도 새로 구성하고 감정도 잘 추스리게 만들고 또 스스로를 액티베이션 활성화시키고 본인이 본인 마음과 몸이 서로 연기를 더 잘하게 해서 내면의 세계를 단단하게 만들고 뭐 이런 효과가 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단순히 트라우마를 그냥 표현하는 것보다는 언어가 더 붙여져야 된다. 그래서 아까 라이팅이라든지 헬런 켈러가 얘기하는 거죠. 이 단어가 내 안에서 만들어져야 그걸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단순히 몸 동작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다. 이게 이제 또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크란치라고 페니 베이커라는 이 두 분이 이제 같이 2007년에 했는 거는 이 댄스, 춤추고 글 쓰고 트라우마를 어쨌든 표현하는 것. 이게 words, 이 단어로서 말로서 이것이 표현됐을 때 이 우리가 느끼는 증상들, 뭐 두통이 있거나 숨이 막 가빠오거나 피곤하거나 손에 막 땀이 있거나 통증이 있거나 이런 혹은 부정적인 감정들 슬프거나 막 죄책감이 들거나 막 신경이 날카롭거나 화가 나고 막 내가 뭔가 안전하지 않다 두렵고 이런 것들 어디 집중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이런 춤만 추는 것보다는 춤과 라이팅 글쓰기에 같이 됐을 때 효과가 더 좋았다. 그리고 이 춤만 추는 것보다는 이 나중에 이제 어떤 스트레스 지수나 그런 문제들이 훨씬 더 떨어졌다. 그러니까 라이팅이 같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글쓰기가 같이 돼야 된다. 근데 어떤 연구에는 보면 이 글쓰기에서도 좀 그렇게 늘 좋은 결과가 아니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춤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글쓰기는 같이 하는 게 더 좋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이 연구를 해보면 꼭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이 콜커 박사가 이제 페니베이커에게 문의를 해봤겠죠. 하니까 페니베이커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공개를 전제로 한다. 남들이 본다 할 때는 내가 제대로 안 적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혹은 이야기가 내가 해야 될 트라우마가 100점짜리, 100개짜리 아주 큰 이 이야기를, 폭탄 같은 이야기를 원래는 해야 되는데 살짝 부드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또 부끄러우니까 그냥 살짝 피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치료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치유자는, 치료하는 사람은, 내담자가 정말 편안하고 자기를 믿고 있을 수 있도록, 적어도 당신이 이야기했는 거를 내가 정말 아무데나 가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신뢰를 쌓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내면에 있는 거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치유자의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세 번째 시간을 가졌고, 다음에는 49강 14장 언어, 기적이자 고통의 네 번째 시간, 언어의 한계, 현실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된다는 것, 이런 주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